이 할망구 죽어야 집이 우리 거죠. 지금은 모른 척 웃어드려도 곧 요양원 가면 끝나요. 조용히 해. 들리면 어떡해. 들은들 뭐 어때요? 곧 요양원 갈 뿐인데. 그 전에 집 명의부터 확실히 해놔야죠. 그 말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.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누구보다 또렷했어요. 그동안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. 살림도 손주도 전부 내 손으로 돌봤고 그 애가 몸살 날까봐 밤새 죽 끓였던 날도 있었고 아들이 피곤하단 말에 대신 운전해서 병원 간 날도 있었어요. 근데 돌아온 건 뭐였냐면요. 요양원 보내면 끝난다는 말이었어요. 내가 지켜온 이 집에서 나를 내쫓겠다고요. 그래요.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. 웃는 척도 못 들은 척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. 조용히, 천천히 모든 걸 되돌려줄 생각이에요. 저를 죽었다고 생각했죠? 좋아요. 그럼 죽은 사람답게 말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.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주 도시락부터 쌌어요. 김밥도 싸고 계란도 굽고 애 입맛 까다로운 거 알면서도 매일 메뉴 바꿨죠. 며느리는 바쁘다고 매일 늦잠을 자고 아들은 아침마다 바쁘다고 말도 없이 나갔어요.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. 어머니 덕에 밥 잘 먹어요.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루 종일 움직였는지도 모르죠.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마트 다녀오고 무릎이 욱신거리는데도 계단 오르내리며 장 봤어요. 계란 할인하는 날엔 줄 서서 사왔죠. 그걸 보며 손주가 할머니 최고. 해주면 그걸로 하루가 다 채워졌어요. 그날도 전 평소처럼 국 끓이고 있었어요. 근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. 어머니, 주방 정리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요즘 냄새가 배서. 순간 멍해졌어요. 그동안 국물 안 튀게 조심하려고 불 조절까지 계산하면서 끓였는데 그날 오후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아들이 말하더군요. 어머니 잠깐 방에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. 우리 부부 얘기 좀 해야 돼서요. 방에 들어갔어요.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내가 없는 집 같았어요. 내가 있는데도 나는 이 집의 누구도 아닌 느낌이었어요. 예전엔 이 소파에 앉으면 손주가 뛰어와 안겼어요. 근데 이젠 그 애도 엄마 눈치 보는지 저랑은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. 사람이 천천히 투명해질 수도 있더군요. 존재하는데 없는 사람처럼. 그날 저녁 며느리가 어머니, 내일은 나가 계셔야 해요. 우리 집들이 있어서요. 그렇게 말하더군요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그 집이 되었구나. 그날 밤 혼자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. 시계 바늘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데 그 소리조차 제자리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도 전 그땐 몰랐어요. 며칠 뒤 그 아이들이 내게 어떤 말을 꺼낼지 그저 참았습니다. 내가 내쫓긴다는 상상조차 못하고 그저 가족이라 믿었으니까요.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. 밤새 손주 열 때문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나 싶었는데 아침부터 또 정신없이 돌아다녔죠. 겨우 오후가 되어서야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. 조금만 쉬자 하고 누웠는데 조용한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이 할망구 죽어야 집이 우리 거죠.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근데 또 들리더라고요. 그의 며느리 목소리로. 지금은 모른 척 웃어드려도 곧 요양원 가면 끝나요. 조용히 해. 들리면 어떡해. 들은들 뭐 어때요? 곧 요양원 갈 뿐인데. 그 전에 집 명의부터 확실히 해놔야죠. 그 말.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. 그동안 내가 한 게 뭔데. 그의 남편, 내 아들 키우느라. 내 허리 나간 게 언젠데. 그 손주 업고 병원 가던 날은 비가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어요. 차비도 아까워서 우산 하나에 둘이 달려갔죠. 그랬던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? 지금까지 해준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?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. 아들 목소리도 들리더군요. 작은 소리로 죄책감 섞인 말투였어요.
그래도 우리 엄만데. 근데 그 말에도 며느리는 대답했죠. 참 똑 부러지게요. 엄마가 아니라 집주인이잖아. 지금 바꾸면 조용히 넘어가지만 늦으면 우리 더 불편해져요.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.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.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조용히 방에 들어왔어요. 근데요. 문 닫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.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. 누구한테 말해요? 내 얘길 들어줄 사람 이 집에 없더라고요.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 입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걸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나요?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딱 하나 떠오르더군요. 손주가요. 얼마 전 제 손잡고 이랬어요. 할머니,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.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자. 그 말이, 그 작은 말이 저를 잡아줬어요. 그날 이후로 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. 아무 말도 안 했죠. 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. 이 할망구요? 아직 안 죽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할 말이 생겼습니다. 며칠이 지났습니다.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애들은 또 웃으며 말하더군요. 어머니,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?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? 요즘은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. 그 말들이요. 참 친절한 척 매끄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뒤에 따라붙은 말이 진심이었죠. 이번에 괜찮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. 새로 생긴 데인데 시설도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 또 책 좋아하시잖아요. 그 말 거절할 수 없게 포장된 배신이었어요.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그 아이들 눈엔 내가 순순히 따르는 노인네처럼 보였겠죠. 그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게 하나 있었어요. 도장, 계약서, 등기부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. 어머니,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이 집 우리 이름으로 옮겨두는 게 맞지 않겠어요?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요.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눈은 못 마주치고 밥만 뜨고 있었죠. 참 고요하더군요. 누구 하나 소리 지른 것도 없고 불쑥 화낸 사람도 없었어요. 근데 그 조용한 식탁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음 같았어요. 그 침묵 속에서 내 존재를 지우는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었거든요. 예전부터 생각했어요.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어요. 어머니도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.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좋잖아요. 깔끔하게. 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. 딱 소리나며 떨어졌죠. 근데 그 애는 줍지도 않더군요. 아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저는 조용히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. 그 애들이 원한 건 그거였어요. 내가 젓가락도 못 쥐는 사람처럼 보여주길 바랐던 거죠. 그래야 요양원 보내기가 명분이 생기니까. 그날 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다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. 문을 잠그고 천천히 옷장 위 서랍을 꺼냈습니다. 그 안에는 오래된 인감 도장이 있었고 집 계약서 복사본도 있었어요. 그리고 전 작은 수첩에 적힌 번호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. 지인 소개로 받은 법무사 번호였습니다. 이 집, 내가 지켰던 마지막 자리인데 이대로 줄 순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. 그 아이들이 요양원을 말하던 그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어요.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군요. 그 애들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. 이 집은 그냥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내가 버텨온 시간이고 내가 지킨 역사였어요. 그걸 뺏겠다고요? 좋아요. 그럼 저도 준비하겠습니다.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깔끔한 정리. 제가 해드릴게요.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. 며느리는 묻지도 않았고 아들은 잠들어 있었고요.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시청 근처 조그만 건물 앞에 섰습니다. 법무사 사무소. 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약하신 어르신 맞으시죠? 네. 제가 그 유언장 변경하려고요.
예전에 써뒀던 건 다 무효로 하고 싶어요. 직원은 깜짝 놀라더군요. 제 연세의 유언장을 스스로 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요. 혹시 자녀분들에겐 말씀하셨나요? 아니요. 괜찮으시겠어요? 네, 괜찮아야죠. 집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 모든 걸 준비해 갔습니다. 전 이미 오래전에 혹시 모르니 하고 복사해둔 서류들을 작은 파일에 정리해둔 사람이었거든요. 그리고 전 말했습니다. 이 집, 제 손자 앞으로 유증하려고요.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그의 마는 저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. 서류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. 법무사는 조용히 말없이 도장을 찍고 종이를 넘기고 복사본을 건네줬습니다. 전 그걸 손에 꼭 쥐고 나왔어요. 왠지 모르게 손끝이 따뜻하더군요. 며느리는 그날도 묻지 않았어요.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, 무얼 하고 왔는지 아무 관심 없었으니까요. 저녁 식사 중 며느리는 말하더군요. 어머니, 이번 주 토요일에 요양원 견학 가보셔야죠. 미리 봐두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. 그래, 그러자. 전 그렇게 대답했어요. 그래야 의심 안 할 테니까요. 밤에 방에 들어와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.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건넨 유언장 철회 및 유증 확정서. 제 이름, 제 도장, 그리고 제 손자의 이름. 그걸 보며 전 조용히 말했어요. 이제 됐다. 지금부터는 내가 내 편이다.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의 편이었거든요. 가족이라고, 자식이라고 그래도 피부친데 하며 내 마음, 내 인생을 양보하며 살아왔어요. 근데 돌아온 건 죽어야 집이 우리 거다는 말이었죠. 좋아요. 이젠 그 말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. 내가 죽었다고요? 그래요. 그럼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. 정리 끝났습니다. 이제 남은 건 그 애들이 받아들일 차례입니다. 주말이었습니다. 며느리는 아침부터 말이 많았죠. 어머니, 오늘 2시 요양원 견학 있지 않으셨어요? 거기 담당자가 특별히 시간 내줬대요. 꼭 가셔야 돼요. 아들은 조용했어요. 늘 그렇듯 눈은 피하고 말은 줄고. 그리고 그날이 오더군요. 그 애들이 거실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. 어머니 요양원도 결정됐고, 이참에 집 명의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동안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버거우셨잖아요. 서류 위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.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. 그들의 이름.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. 저희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요. 도장을 내밀더군요. 제가 쓰던 인감 도장을요. 그 애들이 몰래 서랍에서 꺼낸 거겠죠.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전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.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탁 식탁 위에 올렸어요. 두 사람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죠. 이건 뭐예요? 며느리가 말했어요. 눈썹이 일그러졌고 목소리가 떨렸어요. 전 말없이 그 봉투를 열어 보여줬습니다. 유언장 철회 통지서, 유산 수혜자 변경 확인서, 집 등기부등본 여전히 제 이름. 그 순간 아들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았어요. 어머니, 이게 뭐예요? 전 그때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래, 할망구는 죽었어. 근데 너희가 믿던 돈줄도 같이 죽었어. 정적이 흘렀습니다. 누구도 말하지 못했어요.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 하나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.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. 전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.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 믿었다. 그래서 다 줬고, 다 참고, 다 기다렸다. 근데 너흰 날 사람이 아니라 집 한 채로만 봤더라. 그때였어요.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. 문 옆에 손주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.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아이 눈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더군요. 며느리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고 아들은 따라 나갔어요.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. 근데요, 전 그 침묵이 너무 후련하더군요.
그날 밤 서랍에 봉투를 넣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. 근데 미안하지만 난 살아 있었어.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.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.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명절에도 그 흔한 안부 인사 한마디 없더군요. 이 집은 조용해졌고 식탁 의자 수는 그대로인데 앉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. 식사를 하다 문득 국을 하나 더 떠야 할 것 같아 손이 가는데 이젠 줄 그릇도 받아줄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제일 서글프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. 어쩌면 슬픔보다 앞선 감정이 해방이었는지도 모르죠. 그동안 저를 가만히 앉지도 못하게 하던 그 애의 눈빛도 말끝마다 붙던 피곤해요 소리도 이젠 없으니까요.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. 현관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.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작은 음료 하나를 두고 가더군요. 딱 봐도 손주였습니다. 제가 예전에 즐겨 마시던 검은 콩 두유. 그 애는 늘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. 그리고 그 옆엔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. 할머니, 미안해요. 엄마 아빠가 나쁘게 말해도 전 할머니 편이에요. 또 올게요.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.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쪽지 하나에 저는 구원받은 느낌이 들었어요.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이 적어도 그 아이 마음 안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구나. 그걸로 됐습니다. 이제는 다 주지 않아도 되고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사람 하나로 기억된다면 그걸로 된 거죠. 그날 이후로 문 앞엔 가끔 작은 간식이 놓여 있곤 합니다. 주말엔 떡볶이 하나, 어느 날은 손편지, 어느 날은 그냥 작은 꽃 한 송이.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늘 말합니다. 그래. 넌 내가 지킨 마지막 희망이었구나. 세상은 잃은 걸 헤아리라고 하지만 전 이제 남은 걸 지키며 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건 사람이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, 그건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더군요.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말로 맺어진 가족은 말 한마디에 무너졌고 종이 한 장으로 이어진 관계는 도장 하나에 끝나더군요. 하지만요. 시간을 나눈 사람, 기억을 함께 쌓은 사람, 그런 이들과는 아무 서명 없이도 가족이 됩니다.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. 그 아이가 문 앞에 두고 간 음료 하나, 쪽지 한 장,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전 깨달았죠. 나는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요. 그동안은 늘 누구의 무엇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. 집 한 채가 아니라 그 집을 지켜낸 시간들이 나의 가치였고 유언장이 아니라 지켜준 손주의 말 한마디가 내 전부였습니다. 이제 저는 등기부등본보다 더 중요한 걸 남겼습니다. 내가 누구였는지, 그리고 끝까지 사람이었다는 걸.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